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맨 처음 이 책 시작할 때 책 다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이 책 가져오세요. 없어요? 아, 아직 없으시군요. 없으면 사세요, 그냥. 이거 13,800원밖에 안 해요. 커피 2잔 값. 예. 책이 참 너무 싸죠. 예, 이 책을 가지고 하니까, 이 책은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면 또 10% 할인이 되니까, 예, 사시면은 진짜 커피 2잔 값도 안 되겠네요. 예. 자, 요 책에 보면은 이 책이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목차가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 부부는 왜 맨날 싸울까부터 시작해서, 예, 파트 1입니다. 파트 2가 같이 사는 게 기적이다. 이게 파트 2예요. 파트 3가 모든 부부는 회복할 수 있다. 이게 크게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맨 처음은 왜 싸울까? 두 번째는 같이 사는 게 기적이다. 세 번째는 모든 부부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이 책을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부는 왜 싸울까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세미나가 지금 오늘이 벌써 3번째인데, 작년에 2번 했고, 오늘이 3번째예요. 3번째여서 작년에 2번 했던 거는 이제 결혼 이해하기 중에서 부부싸움이 악순환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남편이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남편이 된다는 게 뭐고, 아내가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거기 또 중요한 게 배우자와 부모가 있잖아요. 배우자와 부모, 그 사이. 네, 거기까지 이제 다뤘어요. 다뤘고, 이제 조금 더 다룬 게 부부싸움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 주제를 또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오해, 이 부분을 주로 다룰 건데, 이제 부부싸움에 관한 오해와 진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씩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부부가 싸우는 게 안 좋다. 싸울수록 사이가 나쁘다. 물론 이제 싸울수록 사이가 나빠지기는 하죠. 싸울수록 사이가 나빠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싸울수록 부부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싸워서 나빠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운다고 해서 좋아지냐? 그거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싸워서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싸워서 나빠지는 건가? 요거는 이제 또 중요한 주제들인데, 일단 이제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이제 사이가 나쁠수록 많이 싸운다.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부부가 안 싸우는 게 사이가 좋다? 꼭 그런 거는 또 아니다. 안 싸워도 어떤 부부가 많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많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안 싸워도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고, 싸워도 괜찮은 부부가 있고, 그런 거죠.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이가 나쁠수록 많이 싸운다. 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부부관계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뭐라고 설명해드렸냐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싸우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싸울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말의 뜻은 서로에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는 뜻이에요. 정서적으로 가까우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표정이라든가 상대의 말투라든가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데 더 예민해지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더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반응이 더 나오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 가까워질수록 또 뭐가 기대가 또 더 많이 생깁니다. 기대가 더 많이 생기죠. 정서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대는 줄어들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기대는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고 예민해지는 이런 관계하고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인해서 서로 더 많이 싸울 수가 있다. 네, 그게 이제 부부싸움에 관한 오해와 진실 가운데 사이가 나쁠수록 많이 싸운다 해놓고 물음표 붙여야 되는 거죠. 물음표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부싸움을 하는 그 부부싸움의 기능이 있어요. 부부싸움의 기능이 있는데, 부부싸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워보면 압니다. 그럼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 싸우면 뭐 하다는 뜻이에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부부싸움을 좀 더 이제 부부관계를 선순환이나 이제 좋은 관계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안 싸우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죠? 안 싸우고 서로 잘 알기. 안 싸우고 알려면 서로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들은 좋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부부 관계가 되려면 이제 안 싸우고 대화 많이 하기. 물론 이제 이런 주제도 있어요. 대화 많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싸우죠. 우리는 대화 많이 하다 또 싸웁니다. 의견 차이도 있고, 서로 생각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말하다가 오히려 이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하다가 많이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야지. 왜? 말하면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만큼 사이가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부부싸움의 기능이 있는데, 싸우면서 뭐 하게 된다고요? 서로 알게 돼요. 서로 속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부는 싸울 때 진심이 나온다. 싸울 때 뭐 나와요? 진심이 나와요.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부부가 싸웠을 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그거는 화나서 한 말이야. 그거는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 깊은 데 들어있는 것들은 이게 사이가 아주 좋지 않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서로 사이가 좋아서 마음속에 깊은 얘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진심을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로? 싸울 때, 기분 나쁠 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쁠 때,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뭐라고 하면, 나 너랑 살기 싫어! 그런 얘기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 있다는 얘기예요? 살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어때요? 평상시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으니 그런 얘기를 못 하죠. 못 하거나 안 하죠. 안 하거나 있다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다음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거는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게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울 때 들었던 말들은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싸우면서 나보고 안 살고 싶다며. 살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살고 싶지 않은지, 나하고 왜 안 살고 싶은지 서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싸우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돼요.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좋게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언제 필요하냐면 이제 싸우고 난 뒤에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하려면 싸우고 난 뒤에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싸우고 난 뒤에.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싸우고 난 뒤에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기능 중에 하나가 표현이죠. 자기 표현이죠. 부부싸움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말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게 하나 주제고요. 그 다음에 5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책에 54쪽이 있어요. 책 있는 사람들은 54쪽을 넘기시면 됩니다. 책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나요? 한 사람 책이 한 권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는 가져오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부싸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알아봐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부부싸움 중에. 여기 제가 예로 책에다 뭐를 써놨냐면,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했나요?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나요? 아무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째려봤잖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째려보지 말라는 얘기, 이런 말도 되죠. 행동적으로는 째려봤잖아, 째려보지 마, 이런 말이 되잖아요. 행동적으로는 그런 말이 되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고, 부드럽게 나를 취급해줬으면 좋겠고, 부드럽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째려봤잖아 라고 상대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상대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 그 상대의 행동 속에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은데 우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아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상대방의 행동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째려봤잖아부터 시작해서 무시했잖아부터 시작을 해서 왜 나한테 함부로 말해 뭐 등등 시작해서 이런 얘기 상대방의 행동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전달이 안 되죠. 상대방은 예를 들어 째려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받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고 째려봤잖아 하면 금방 어떤 마음이 나와요? 내가 언제 째려봤어? 이런 말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째려봤냐 째려보지 않았냐 요게 주제가 돼서 계속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째려봤냐 째려보지 않았냐가 아니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를 좀 소중하게 여겨줘봐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거를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왜 째려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말을 함부로 해? 왜 험하게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부부싸움 할 때 뭐만 남아요? 째려봤냐 안 째려봤냐 이것만 남아요. 둘이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싸우죠.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거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부부싸움은 하고 나면 참 허망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얘기,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고 서로 행동만 남아가지고 말만 남고 이제 쉽게 말해서 말싸움처럼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나 여기 있잖아, 나 좀 알아봐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부부싸움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주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 나를 소중하게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부부싸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세 번째는 조금 되게 깊은 주제인데 이거는 각자 남편이나 부인이나 둘 다다 판타지가 있어요. 판타지가 있습니다. 둘 다다. 아내는 아내의 판타지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판타지가 있어요. 둘 다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 중 하나가 판타지입니다. 판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많이 싸우죠. 예를 들어 집안의 가구를 어디다 둘 것인가, 화분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놓고 싸우면 사실은 괜찮아요. 꽃을 여기다 놓을 건가, 저기다 놓을 건가, 화분을 여기다 놓을 건가, 저기다 놓을 건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의 성공 지표 중에 하나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어차피 싸우는데 그 싸우는 내용을 보면 화분 같은 걸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이것 때문에 나는 여기다 놓을래 너는 여기다 놓을래 이렇게 싸우면 이게 이제 부부싸움의 이제 부부관계의 성공적인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가구 놓는 거 화분 놓는 걸로 놓고 싸우다가 뭐라고 하면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왜 나를 무시하냐? 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말을 언제 들었냐?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제 벌써 상대방 행동을 비꼬고 비아냥거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싸움이 작게 안 끝나죠. 작은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해서 다툼거리로 얘기하면 다툼거리가 굉장히 많죠. 뭐 아무튼 사사건건이 우리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붙으면 큰 싸움이 됩니다. 나를 거기다 붙이면 큰 싸움이 돼. 예를 들어 설거지를 했냐 안 했냐. 설거지 갖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나를 붙여요. 나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붙여요? 왜 나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나가 벌써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설거지도 안 해주고 나를 뭘로 보냐. 여기 또 나가 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제에다가 나가 붙기 시작을 하면 부부싸움은 이게 이제 끝이 없는 싸움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생산적으로 못 가죠. 이런 부부싸움은 생산적으로 못 가게 됩니다. 거기에 예를 제가 하나 써놨죠. 34세에 결혼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신혼처럼 지내는 소영씨. 신혼 때 찻잔 세트를 사러 갔다가 큰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찻잔 세트 사러 갔어요. 살림을 다 갖춰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그릇이 모자랐는데 특히 찻잔 세트가 없어서 불편했다. 남편과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찻잔 세트를 발견해 사려는데 비싼 물건 산다며 남편이 못 사겠어요. 비싸다. 백화점에서 이거 비싸다. 못 사겠어요. 예쁜 찻잔은 소영씨에게 예쁜 가정을 이루는 여자라는 이미지를 주는 물건이었어요. 이게 판타지죠? 찻잔 속에 나의 판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예쁜 찻잔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는 예쁜 가정을 이룬다. 라고는 이런 판타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소영씨는 남편이 그 이미지를 깨는 사람같이 느껴졌죠. 그러니까 찻잔 세트를 가지고 찻잔 세트가 비싸냐 안 비싸냐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로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니 왜 비싼 걸 사냐. 우리 좀 전략하자. 아니야 나는 좀 비싸도 예쁜 거 사는 게 나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안 끝나고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남편은 자기네 형편의 찻잔 세트가 너무 비싸다고 여겨 사지 않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신혼에 그런 얘기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해 아내를 뭐라고 만들었냐면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 사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괜히 돈만 모아는 사람이에요. 낭비하는 사람. 요렇게 이제 남편이 만든 거죠.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찻잔 세트가 왜 쓸모 있는지 소영씨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남편은 더 완강하게 무조건 사지 마라. 뭔 말이에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사람이고 이게 조금 더 붙으면은 이게 뭐 경제에 대한 규모도 없이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비싼 물건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남편이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찻잔에서 안 끝나죠. 이제 이 싸움은 찻잔에서 안 끝납니다. 안 끝나고 나를 이제 어떻게 보냐로 가잖아요. 관계가 나를 어떻게 보냐. 남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는 중이에요. 경제 규모도 없고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그렇죠? 이게 좀 더 가면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남편이 전략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전략해서 좀 더 아끼고 전략해서 뭐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남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아내가 이런 자꾸 비싼 찻잔을 사면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가 붙기 시작을 하면 부부싸움은 언제나 끝이 없는 싸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를 붙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붙이지 말고 찻잔은 찻잔으로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이렇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돼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찻잔 싸움이 찻잔에서 끝나게 하려면 상당히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찻잔을 가지고 싸운다?
혹은 이제 화분을 가지고 싸운다, 혹은 뭐 설거지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할 때 그 설거지, 화분, 찻잔 이런 것들 속에 우리는 자꾸 뭐를 붙여놓고 싶으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붙여놓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이런 주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책에는 지금 안 나오는 주제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백화점에 가서 찻잔을 비싸게 사는 거를 보니 다음에 또 비싼 거를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는 이런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이 또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벌써 이 찻잔에서 안 끝나죠, 싸움이. 그러니까 안 끝나고 결국은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당신이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 찻잔 사는 걸로 봐서 다음에 또 뭐 할 거라고? 다른 또 비싼 거를 또 살 거라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낭비벽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안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환상을 판타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판타지. 아까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소영 씨는 이제 예쁜 가정이라는 판타지가 깨지는 거고, 남편 같으면 어떤 판타지가 깨져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그 판타지가 깨지잖아요. 그럼 둘 다 그 판타지가 깨지잖아요. 양쪽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깨집니다. 그게 싸움이 깨지면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게 생겨요? 밉죠. 원망스럽죠. 왜? 그런 거 이루려고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그 판타지가 깨지잖아요. 깨지는데 판타지는 자기가 깨면 괜찮은데 누가 깨면 상처가 돼요? 상대가 깨면 상처가 되죠. 내가 깨면 괜찮아요. 내 몫이고 내가 이제 수습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상대가 깬단 말이죠. 상대가 깨니까 우리는 속에서 두고두고 상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싸움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을 이제 쭉 하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부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가 보려면 이제 이 57쪽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거기다 한마디로 뭐라고 써놨어요? 오해라고 써놨습니다. 오해. 이 부부는 얘기를 하면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삽니다. 너무 많이 오해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 하면서도, 이게 상담 전문가들 슈퍼비전 하면서도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물어봤냐. 우리는 서로 뭐 하기? 물어보기. 물어봤냐. 근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뭐 해요? 혼자 상상을 하죠. 혼자 상상하고, 혼자 추측하고, 그래서 몇 가지 증거들 거기다 붙여지면 그게 사실이 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서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부관계는 오해 소지가 또 엄청 많아요. 부부관계는 오해 소지가 많아서 부부는 서로 오해를 아는 채로 살아갑니다. 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결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많은 채로 살면서 결코 뭐 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히 한마디로 뭐라고요? 오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우리 둘이는 오해가 있다. 아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풀어보자? 오해를 풀어보자. 이거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영역을 제가 몇 가지로 책에다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57쪽에 남녀 차이인데 뭐라고 써놨어요? 당신이 틀렸어. 쉽게 말해서 차이인데 틀렸어. 차이라는 말은 다름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서로 사이 달라 이거잖아요. 달라. 다른데 뭐하다고? 틀렸다고.
요게 이제 하나 중요한 주제고요. 또 하나는 성격 차이인데 뭐라고 제가 또 써놨냐면 당신 덜 떨어졌어. 성격 차이인데 덜 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족 차이. 서로 자란 배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원가족 차이인데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제가 뭘 써놨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 무시했잖아. 이 네 가지로 제가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5회를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남녀 차이인데 당신이 틀렸어. 이혼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죠. 우리가 이제 왜 이혼했냐에 대한 이제 통계들을 쭉 보면 통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성격 차이가 나오죠. 성격 차이는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남녀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고 여자여서 서로 다른 것 뿐인데 네가 잘못해서 네 성격이 나빠서 라고 오해하고 싸웁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온 원가족,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사회를 둘러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뒤에는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 원가족도 있고 원가족이 속한 사회도 있고 그 사회를 둘러싼 문화, 이런 게 다 배경이 되잖아요. 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문화적 차이. 이런 사회문화적 차이는 성장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남녀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이고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차이는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생긴 거지만 남녀 차이는 뭐라고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과 상관없이 남녀 차이는 처음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남녀 차이가 있다. 즉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서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안 같아져요. 이 차이는 죽을 때까지 차이로 남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문화적 차이는 갈등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화적 차이는 갈등과 정비례해요. 즉 차이가 커지면 갈등도 커지고 차이가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이런 사회문화적 차이 중에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한국말 같이 쓰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한국말을 하나는 한국말 쓰고 하나는 영어를 쓰면 이게 문화적 차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서로 말을 할 때 이 말 자체가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영어하고 한국말이니까. 그게 누군가는 배워야 되죠. 한국말을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우면서 생기는 또 이 다툼이 많이 커집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다툼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배경적 측면은 뭐 할수록 좋다? 차이가 적을수록 좋아요. 배경적 측면. 이런 것 중에 이제 가끔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게 경제 수준의 차이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재벌집에 무슨 남자가 평범한 집안의 가정인데 재벌집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갔다든가, 또는 여자가 평범한 집안의 사람인데 또 재벌집 여자하고 또 결혼해서 산다든가, 이때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차이는 뭐 할수록 적을수록 갈등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배경적 차이입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배경이 달라지면 거기에 살아오는 규칙도 다르고 그 규칙에 따른 생각도 다르고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행동 양식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서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남녀 차이는 그보다 더합니다. 이런 배경 차이보다 더하는데 남녀 차이는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 서로 동등하죠. 왜? 다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차이는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 차이는 없지만 뭔 차이는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인간은 차이가 없으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말고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를 존중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거를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공평이라는 주제인데 공평. 공평 그러면 이제 공정과 평등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공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평등.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공평. 그러면 공정은 뭐냐면 다르면 다르게 대한다. 공정입니다. 평등은 뭐냐? 같으면 같게 대합니다. 평등이죠. 그러니까 평등 모델과 공정 모델 두 가지로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똑같다. 그러면 평등한 거죠. 그래서 같게 대해주면 돼요. 인간으로 똑같으니까. 근데 뭘로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로서는 다르다. 다르니까 서로 어떻게 대해주자? 다르게 대해주자. 이게 이제 공정 모델이죠. 그래서 평등 모델과 공정 모델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냥 남자와 여자는 남녀로서 서로 다르다. 제일 먼저 다른 게 뭐예요?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구조가 서로 다르고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남녀를 똑같이 취급하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게 되죠. 서로 다르니까 똑같이 취급한다. 그럼 이건 공정하지 못한 거죠. 다르면 다르게 대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공정 모델.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는 같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고 남자와 여자로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게 같게 취급하거나 대해주거나 그건 인간으로서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서는 서로 다르게.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실제로 살 때는 어려워. 이게 말을 할 때는 이게 쉬운데요. 살 때는 참 어려워요. 살 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여자로 지금 있는 건가? 남자로 있나? 아니면 나한테 인간으로 있나? 이거 구분을 시시때때로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밥을 같이 먹어요. 어때요? 밥 먹을 때는 어때요, 이제? 둘이 뭘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으로. 밥을 가지고는 차별하지 마라. 오케이?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밥 가지고도 차별했잖아요. 남자들끼리는 뭐 상에 앉아서 먹고, 여자들은 나중에, 뭐 여자들끼리 주방에서 따로 먹는다든가, 이게 전형적인 남녀 차별이었죠.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남녀 차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똑같잖아요. 다 인간으로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옛날 부모님들은 왜 아들한테는 더 맛있는 고기 반찬 주고, 딸한테는 뭐예요? 고기 반찬 안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도 똑같이 인간이니까. 남자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뭐 하기? 동일하게, 평등하게, 같게 대해줘라. 이게 이제 평등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서로 살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줘? 나 지금은 인간이다. 나 지금 뭐라고요? 인간. 뭔 얘기예요, 서로? 동등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내가 뭘로 바뀌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 남자로 바뀌고 싶을 때가 있고, 아내가 여자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나는 지금 여자인데. 그런 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자인데 하고 얘기를 해주면 여자로서 나도 행동도 여자처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여자인데 해놓고 자기는 여자처럼 전혀 행동 안 하면서 여자로 해달라고만 하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이런 얘기가 어떻게,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카메라 때문에 의식이 돼서 아무 말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 편집이 되나요, 혹시? 여기 이 사람들 얘기하는 편집 되시죠? 그럼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 편집된대요. 예, 여러분들 목소리 안 나오게 예,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할 테니까 자유롭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뭐이고 싶을 때? 여자이고 싶을 때. 그럼 여자이고 싶을 때가 뭐예요?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한다고요? 예, 부드럽게. 그렇죠? 친절하게. 남편한테 내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젠틀맨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맞나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나를 보호하고, 뭐 이런 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냐면 나는 여자로서 상대한테 여자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남자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 인간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여자이기를 바라려면 나도 어떻게 행동해 주라고요? 여자처럼.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참 모순인데 자기가 여자이기를 바라면서도 되게 싸납게 합니다. 싸납게 하면서 상대는 나한테 뭘 취급해 달라고요? 여자처럼 해달라고. 이게 참 어렵죠. 남자들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싸나운 여자, 이게 여자 취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괜찮나요? 싸나운 여자처럼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막 싸나고 비난하고 그냥 막 비판하고 이런 여자를 들으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나요 이거?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처럼 어떻게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 여자처럼? 부드럽게 어떻게? 뭐라고요? 그렇죠. 애교 부리고 그렇죠. 애교도 좀 부리고 애교 부리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교할 마음이 생겨야 애교를 부리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니 마음도 안 생기는데 뭔 애교를 부리라.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여전히 상대한테는 뭐를 원해요? 여자처럼 해달라고 원해요.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은 이런 마음으로는 내가 여자이기가 어렵겠구나. 오히려 이런 마음은 여자이기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전사입니다. 이건 인간도 또 넘어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요? 나는 지금 전투 모드에 있으면서 나를 뭐 취급해달라고? 여자처럼 대해달라고.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야, 나는 지금은 전투 모드니까 나는 군사다. 나는 군인이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서로 군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차라리 그러든지. 어떠세요?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어렵죠.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자처럼 행동해서 여자이고 싶으면 내가 일단 여자가 돼야 돼요. 내가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럼 여자가 된다. 그럼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랑받아요? 어떤 여자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안 들렸어요. 술집 여자. 그렇죠. 술집 여자가 어떻게 하길래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나긋나긋하게. 쉽게 말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오케이? 물론 여자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지금 주제가 이제 여자로 내가 사랑받으려면이기 때문에 남편이 얘기할 때 뭐 하라고요? 잘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뭔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하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물론 이제 술집 여자 같은 경우는 목적은 딴 데 있죠. 분명히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그런데도 그 많은 남자들이 거기로 가잖아요. 가서 들어주니까 돈을 주잖아요, 또.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목적은 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여자로 산다? 여자로 어필을 하고 싶다? 라는 얘기는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지? 들을 줄 알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듣고 뭐 해줘야 돼요? 듣고 나서 뭐라고요?
예, 그리고 지지하고 또, 아이고, 왜 한숨을 쉬세요? 차라리 안 하고 말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고 만다. 그러려면 모이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자이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로 대우는 받고 싶고 여자로 행동하기는 싫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순이 여기에 있냐면 여자로 행동하기는 싫은데 저 사람이 알아서 나를 여자로 취급해 달라고. 모순이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대우받고 그렇게 살려면 여자 노릇을 해야 된다. 여자가 먼저 돼야 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자기가 남자로 대우를 받고 남자로 자기 부인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남자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남자 행동이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남자 행동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부인이 아무리 비난하고 그래도 일단 뭐를 유지해야 돼요?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사실 굉장히 많은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절제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절제. 이게 다 이제 성경으로 가면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을 해야만 남자가 남자로 살아갈 수 있고 여자가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죠?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남자 포기하고 여자 포기하고 살죠? 난 더 이상 뭐 안 할래, 이제? 여자 안 할래. 난 이제 더 이상 뭐 안 할래? 남자 안 할래.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여자 안 할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머리 모양.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신경 안 써요, 이제. 안 써. 나 편한 대로 그냥 살아요. 그럼 나는 지금 뭐 얘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자 얘기를 포기했어요. 나는 그냥 살래,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으로 그냥 살면 돼요. 살고, 이제 여자는 어디서만 보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드라마만 쳐다보면서, 아, 저기 나였는데. 나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울어요, 이제.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도 살고, 방송국도 삽니다. 왜? 우리가 이런 판타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죠? 뭐예요? 미스트롯이 뭐예요? 가수예요? 네, 잘 몰라요. 뭐라고 했어요? 통과, 그래, 통과. 미스트롯 뭔지 모르니까 통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로서 여자로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냥 생기거나 그냥 얻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남자가 남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포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포용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포용력을 못 키우면 남자가 남자로 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아주셨잖아요. 머리로 삼았다는 얘기는 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리더십이라는 뜻이잖아요. 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포용력을 못 키우면 남자들이 남자로 살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포용력, 여자로 살아가려면 여자의 예민함, 민감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 상대의 말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서로 못 키우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살기가 참 어렵다. 이게 남녀 차이의 중요한 주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이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의 차이니까 차이를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 문화에서는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의 다른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틀렸다고 하니까 아니야 나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싸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왜 자꾸 서로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이 노력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남녀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또 뒤에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성격 차이로 가보겠습니다. 59쪽에 성격 차이. 자, 성격 차이에 보면 부부는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의 차이도 있습니다. 있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성형. 여기다 하나 써놨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성형과 감정과 느낌을 중요하는 감정형은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참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늘 자신을 멍청하다고 구박하는 남편에 눌려 15년째 살고 있는 미연 씨. 하나 이해가 나옵니다. 나는 마트에 가면 필요한 물품들은 웬만하면 다 카트에 담아요. 미연 씨는 이제 마트에 가면 필요한 물건들은 다 마트에 이렇게 카트에다 다 담는데요.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 그람당 가격을 비교해 살아. 그람당 이 가격이 어떤지 이런 거 다 비교해가지고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러면 이제 미연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연 씨는? 지금 금방 두 가지 유형 중에 감정형이죠. 감정형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무조건 일단 담아요. 담아놓고 나중에 뭐예요? 뺍니다. 방식이 그래요. 담아놓고 빼요. 일단은 마음에 들어 담아. 마음에 들어 담아. 그래놓고 이제 한참 지나서 또 빼. 빼놓고 나중에 다시 아니야 다시 가져올래. 이런 게 종종 일어나요. 이게 감정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감정형 많이 계시죠? 없나요? 네,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게 이제 감정형들이죠. 거기 뭐라고 또 하나 제가 써놨냐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 자신이 붕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말도 써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감정형의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꼬치꼬치 묻잖아요.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제 자신이 붕괴된다고 써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꼬치꼬치 물으면 감정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느낌으로 샀는데 그 느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내 느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면 금방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이렇게.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난 당신하고 마트 안 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오늘 물건 안 사. 좀 더 심하면 나가버려요, 이제. 왜 기분 나빠졌으니까. 감정적이잖아요. 그럼 남편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물건을 살 때, 그람당 가격 좀 비교하라고 말을 했더니, 나는 사실을 말했더니, 상대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감정적 반응을 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 뭐 하다고요? 덜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덜 떨어졌고 물건 살 때 뭐도 생각 안 하고 가성비, 우리 흔히 좋아하는 가성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보고 물건 산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남편이 늘 나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람당 비교까지 해서 하라고 하니까 똑똑하다고 하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눈치 없이 행동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은 그람당 가격을 비교해 사라고 말을 하지만 아내가 볼 때 이 남편은 지금 뭐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자, 이 주제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이성형의 특징들이에요. 이성형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딱 있어요. 목표가 딱 있다 보니까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합니다. 무슨 지향적 행동 한다고요? 목표 지향적 행동. 근데 그 목표 지향적 행동은 누구의 목표냐면 자기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게 뭘 놓쳐요? 금방 얘기했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놓쳐요. 그럼 이걸 이제 이 마트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물건을 살라고 그람당 가격을 비교하고 있어요. 물건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럼 비교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자기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카트 놓고 거기서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 사람은 오잖아요. 사람 오면은 내가 그거 비교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뭘 막고 있는 중이에요? 길을 막고 있는 중이죠. 길을 막고 있는 중이면 이성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잘 감지를 못합니다. 왜?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람당 가격이 얼마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람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변이 잘 안 보이죠.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기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볼 때는 감정형의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뭘 막고 있는데? 길을 막고 있는데 그래서 뭐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성형의 약점이죠. 목표는 확실하지만 뭐 파악을 못해요? 분위기 파악 못해요. 즉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의 지금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잘 파악 못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딱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런 주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성형의 약점을 하나 얘기했죠. 지금 감정형의 약점을 얘기하자고요. 감정형의 약점은 뭐라고요? 아까 물건 살 때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보기에 뭐한 거? 괜찮은 거를 그냥 담아요. 이렇게. 담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또 나중에 빼잖아요. 이렇게. 또 빼서 다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성형이 볼 때 이 사람은 뭐가 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감정형들이 뭐 떨어져요? 뭐 떨어지냐고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접수됐어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성형 같으면 뭐예요? 딱 봐가지고 딱 계산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사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다시는 거기를 안 와요. 그렇거든? 근데 감정형들은 뭐 한다고요? 그 자리를 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또 다시 가. 사가지고 그거 아니었는데 이거 왜 비슷한데 아니지 또 가요. 또 이렇게. 그럼 이성형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하는 건가? 참 효율성 떨어지죠. 하나는 효율성 떨어지고 하나는 뭐 파악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근데 둘이는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당신은 뭐 파악 못하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당신은 뭐 하는 사람, 참 효율성 떨어지면서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너하고 마트 가면 나 속 터져. 왜? 왜 속 터져요? 똑같은 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뭐 하냐면 안 사 또. 안 사죠? 나중에 계산대 앞에 가서 다 빼놔 또. 그걸 몇 번이나 해놓고 또 빼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성형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왜 그랬나? 쟤 왜 저러나?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 물건 사다가 싸우는 이유가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잖아요. 성격 차이. 하나는 뭐? 이성형. 하나는 뭐예요? 감정형. 감정형들은 뭐예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성형이 뭐 해야 되겠어요? 선순환으로 가게 하려면. 이성형이 이런 감정형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형들은 빨리 포기를 하셔야 돼요. 뭘 포기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형이 뭐 떨어진다고?
효율성. 그러니까 이성형들은 감정형하고 살려면 뭐를 포기해라? 효율성을 포기해라. 특히 감정형과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성형이 뭘 배워야 되냐면 그냥 어슬렁거리기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형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성형들은 그냥 어슬렁거리면 자꾸 시간이 아까운 마음이 들고 시간이 자꾸 아까워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이 시간에 딴 거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성형이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트 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읽었으면. 그때 세미나 가서 들은 거 자꾸 테이프라도 가져올 걸. 그래서 차라리 어슬렁거리는 동안에 차라리 이렇게 귀에다 이어폰 꽂고 그거라도 하나 들을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이성형들이 그런 생각. 근데 그렇게 이어폰을 꽂는 순간에 감정형은 너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 남편이 이성형인데 이어폰 꽂고 이제 자기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은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딴 세계로 간 사람이에요. 그거 자체가 또 열받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이성형, 감정형 어떻게, 이어폰을 뺍니다. 또 이렇게. 왜 이어폰 꼈냐고 뭐라고 해요, 또. 그럼 이제 이성형은 어떻게 되냐. 이어폰 끼지도 못하고, 생각은 나는데 그거 하지도 못하고, 의미 없이 뭐 해야 돼요? 어슬렁거려. 이 어슬렁거리면서 불만은 쌓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예. 이제 꽂아주면 이제 그것도 좀 다르죠. 그 얘기는 달라요. 나도 들으면서 같이 꽂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미나 내용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미나 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감정이 쏠리는데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또. 그 물건 살 때 분위기하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와 느낌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감정형은 또 세미나를 들으려면 또 그렇게 차라리 분위기를 만들든지 그러려면 그걸 왜 마트에서 그런 걸 하냐고. 어디 가서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차라리 경치 좋은 데 가서 우리 가끔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높은 데 둘이 서로 앉아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이게 둘이 꽂고 있으면 그럼 뭐도 딱 맞고 분위기도 맞고 서로 마음도 하나 되고 같은 걸 같이 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한다고요? 마트에 가서. 마트가 둘이 이렇게 꽂고 물건을 사러 다녀보세요. 얼마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성형들은 감정형하고 살 때 이게 성장점입니다. 이성형의 성장점 중에 하나. 무의미하게 의미 없는 시간을 그냥 잘 보내기. 아마 이거 걸리는 사람들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 있을 거예요. 의미 없이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보내기 참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마치 감정형한테 뭐를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감정형의 사람들한테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정형한테 요구를 하면 당신 물건 살 때 색깔이 어떤지 이런 거 일체 보지 마. 그런 거 다 보지 말고 오직 그람당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만 딱 봐. 그렇게 오더를 딱 줬어요. 주고 가서 물건 사라고 해요. 그럼 감정형들은 어떨까요? 미쳐버리죠. 차라리 쇼핑 안 가고 맙니다. 그런 거 하려면 뭐하러 쇼핑하러 갑니까? 안 가고 말지 그냥. 아니 쇼핑하러 가면 그 분위기도 좀 있고 사람도 좀 많고 또 물건도 예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면서 등등 내가 즐기려고 가는 건데 그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그람당 가격 비교만 해가지고 가성비만 얘기해요. 사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 감정형한테는 그게 어려워요. 자, 이제 이성형의 성장점 얘기해드렸죠? 이성형들은 뭘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냥 어슬렁거리고 의미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이 사람이 이거 이쁘지? 그러면 이뻐 이런 거 하기. 참 좋은데 그런 거 하기. 그런 걸 시큰둥하게 하지 마시고요. 좋아 이런 거. 그렇게 그냥 감정적 반응하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감정형들은 이성형하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정형들. 이성형이 필요한 거 얘기해드렸잖아요. 감정형들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감정형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이 자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막 부풀려지거나 왜 느낌하고 붙잖아요. 사실하고. 붙어서 어떻게 돼요? 막 사실이 막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한 2개쯤 힘들었는데 나한테는 내가 피곤해지면 감정형들은 어떻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이성형의 사람들한테는 공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둘이 같이 갔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둘밖에 힘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나는 뭘 못하겠다? 그 다음 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감정형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야말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형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형들은 그게 감정형들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둘만큼 힘든 거는 둘만큼 힘들다고 말하기.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기. 이거 참 어렵죠. 참 감정형들한테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거 빼고 어떻게 힘들다고? 둘만큼 힘들다고. 둘만큼 힘들다고 말하면 힘들다고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감정형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로에 대한 성장점들인데, 그래서 이런 성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선순환이거든요. 선순환인데 이제 악순환으로 갈 때는 서로의 뭐를 자꾸 건드려요? 약점을 건드리죠. 건드려서 감정형의 약한 것들을 건드리고, 이성형의 약한 것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성형 보고 뭐 파악 못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감정형 보고 뭐라고 해요? 참 효율성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고 성격이 뭐예요? 덜 떨어졌다. 네가 덜 떨어져서 그렇다. 둘이 이제 덜 떨어진 사람끼리 사는 거죠. 둘이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형과 감정형이 가지고 있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가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주제가 막 또 붙습니다. 어떤 주제가 붙냐? 만약에 이성형이 똑똑 주제가 있다. 그럼 감정형 보고 뭐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할까요? 멍청하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람당 얼마인지 내가 비교하고 사라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 와서 물건을 보니까 뭐예요?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니 참 멍청하다. 여기 써있는데 이런 것도 못 보는구나. 3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쉽게. 그래서 감정형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위기가 하나 있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정체성 위기가 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와요. 왜? 멍청하다고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정말로 멍청한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능을 얘기를 해보면 지능이 어떤 지능이 있냐면 공감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능 중에 무슨 지능이 있어요? 공감지능. 즉 정서적이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내가 공감하는 능력. 그걸 지능으로 또 얘기를 해요. 공감지능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성형들이 뭐가 많이 떨어져요? 공감지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성형들이 공감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멍청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참 멍청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성형이 주도권을 잡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제에서 없어져요. 없어지고 어느 쪽에서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효율성 쪽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형의 사람이 똑똑 주제가 있다. 그럼 그 똑똑 주제로 상대를 자꾸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율성 떨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뭐에서 떨어진다? 멍청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데미지가 생기죠. 참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이성형 사람들은 아까 목표지향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성형 사람들이 이제 감정형들이 비난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뭐 있을까요? 웬만하면 목표 딱 정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니까 비난할 때 쓰는 말들. 좀 나이 든 사람들 쓰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꼰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말 쓰잖아요. 꼰대란 말 쓰잖아요. 고집쟁이.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멍청하다고 얘기 듣고, 하나는 꼰대라고 얘기를 듣고. 그럼 둘이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멍청이와 꼰대가 사는 거죠, 둘이. 아니, 성격으로 보면 그냥 이성형과 감정형이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꼰대가 되고, 하나는 멍청이가 되고. 이렇게 둘이 사는 거예요. 참, 불행해졌죠? 얼마나 불행해졌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이런 주제는 이게 이제 살리는 주제로 가려면 꼰대가 왜 꼰대가 됐는지, 멍청이가 왜 멍청이가 됐는지 다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서, 아, 이 사람이 감정형이었구나. 아, 이 사람이 이성형이었구나. 그렇게. 그래서 감정형과 이성형은 성격 유형이니까 그 유형의 차이를 인정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자, 마트 상황으로 다시 가봅시다. 이게 선순환으로 가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아내가 감정형이니까, 아내가 감정형, 남편이 이성형 이렇게 얘기합시다. 거꾸로도 많이 있어요. 아내가 이성형인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감정형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거는 남녀 차이 주제가 아니고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다 담아요, 마트에다. 아니요, 마트가 아니죠. 카트에다가 마음에 드는 데 다 담으면 남편이 지금부터 뭐 하면 될까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람당 얼마인지. 아내는 담고 남편은 추리고. 어때요? 둘이 쇼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걸 싹 골라놓으면 아내가 이제 다시 얘기해, 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아무리 효율성이 좋아도, 이거는 나는 색감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 빼요. 아내가 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그 빼고 다시 아내가 가져오는 것 중에서 가성비. 다시. 이 협력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협력. 협동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물건을 살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물건을 삽니다. 협동으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들 쇼핑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감정형의 사람이 아무튼 담아놓으면 이성형이 추리거나 아니면 이성형이 가성비 좋다고 담아놓은 거를 감정형들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빼거나 둘이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주제가 하나 있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주제가 뭐냐면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죠. 아, 나는 이거 꼭 이거 가성비 차원에서 이거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주장하면 그런 거는 사는 게 좋다. 누가 양보해야 돼요? 감정형이 양보해야 돼요. 근데 감정형이 또 얘기해요. 아무리 이게 가성비가 안 좋고 이게 효율성이 안 좋아도 난 이거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이거 꼭 가질래. 그럼 누가 양보하셔야 돼요? 이성형이 양보해야 돼요. 알았어. 효율성 없어도 당신이 좋아하니까 그건 그냥 갈래. 오케이? 어때요? 좋죠?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서로의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걸로 서로 협동해서 뭐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 이제 이성형들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효율성 높은 것들 중에 일부는 어떤 것도 있다? 색깔만 좋고 효율성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거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형의 판타지죠. 나는 어떤 걸로만 살고 싶어요? 효율성이 있는 세계를 살고 싶죠. 효율성으로만 구성된 세계.
판타지입니다. 이 판타지예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감정형이 어떤 세계를 살고 싶으냐? 그냥 기분 좋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만한 그런 것들하고만 나는 살고 싶어. 이것도 판타지입니다. 환상이에요. 그 두 개 다 고치셔야 돼요. 고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성형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내가 가성비 떨어지는 것들도 내 세계에 들어와 있고 감정형들은 내가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가성비 좋네?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그런 세계를 서로 피차에 허용해 주어야 접점이 생깁니다. 접합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 감정형과 이성형이 서로 악순환으로 가지 말고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각자 요구되어지는 것들. 또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 필요한 게 또 있다. 그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유형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알면 이제 이 감정형과 이성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형의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까 분위기 파악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뭐하고 붙어 있냐면 센스 없는 거하고 붙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자꾸 가끔 들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뭐 없대요? 센스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좀 이성형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감정이 꽤 있기는 한데 이성형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가끔씩 뒷사람이 센스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센스 없다고 하면 뭐라고 콕 찌릅니다. 센스 없다고 콕 찌르면 이렇게 되죠. 센스 없는 거예요, 이게. 센스 없이 목표지향적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는 뭐 하면서 살기? 들으면서 살기. 들으면서. 듣고 살기. 그리고 인정해주면 돼요. 내가 센스 없지. 이렇게 인정하면 될 거를, 아니야, 내가 뭐가 센스가 없어. 얘기해봐. 뭐가 센스가 없는지 효율적으로 얘기해봐. 사실이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상대는 뭐 없어진다고요? 정체성 없어져요. 이해되셨죠? 그렇게는 가지 마시고요. 자, 재밌으셨어요? 감정형, 이성형? 예.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예.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여기까지만 녹화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토론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